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의 신임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여러 외국인 감독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 연결했던 박주호 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를 통해 그간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 사실을 협회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상황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적임자인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결정 방식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후보군들에게 대했던 태도 그런 막무가내의 모습들 막장 행정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대한축구협회 행태를 비판해왔던 홍명보 감독이 협회의 감독직 제안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홍명보 감독은 왜 무리한 선택으로 비난을 자초한 것인지 국내 언론의 최신 보도 내용과 더불어 한준TV가 독점적으로 취재한 내부 정보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가 애초부터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을 때 홍명보 감독을 후임 1순위로 고려해 왔던 것은 저희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협회 고위층이 있었다. 그들이 검은 손이다라는 영상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문제를 떠나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과의 협상 과정에 정말 진심을 다했고 또 진정성을 보였는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준TV 역시 무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연봉 조건이 될 수 있는 빅네임 감독들을 영상을 통해서 언급하고 또 이 감독들에 대해서 추진했던 대리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대한축구협회에게도 이런 정보를 참고하고 또 최대한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협회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스폰서십을 끌어온다든지 광고 계약을 해준다든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팀을 맡을 수 있는 무직 상태이기만 하다면 그 어떤 감독이라도 이전에 받았던 연봉 조건을 무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런 막대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선임할 수 있는 좋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공개적으로 강하게 한국 대표팀을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한준TV는 에르베 르나르 감독의 해외 공식 대리인을 통해서 여전히 르나르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 부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최근 미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대표팀과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르나르 감독의 공식 대리인인 아야드 파리드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와 화상 미팅 이후 가타부타 어떠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연락하겠다, 다시 이야기 나누자 하고 난 이후에는 관계가 아예 끊어진 것이죠. 즉 선임하지 않겠다, 당신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런 통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나르 감독은 차기 월드컵을 준비하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의지 속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팀으로 한국 대표팀을 꼽았다고 합니다. 즉 한국 대표팀에서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태도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부분들이 본인도 우회적으로 듣긴 했지만 그럼에도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전력강화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협상을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대리인을 거쳐서 다시 대한축구협회와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르나르 감독에게 묻자 제안이 온다면 한국 대표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조건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협의하고 맞출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인 7월 3일 시점으로 이집트 축구협회와 진행하던 협상을 잠시 보류시키면서 며칠 더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제안이 올지를 기다려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 의사가 대한축구협회에 전달이 됐던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지만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당시 유럽 출장을 진행하고 홍명보 감독을 만난 이후 홍명보 감독 선임으로 결정을 했죠. 즉 르나르 감독 쪽에는 어떠한 회신과 연락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그 화상 미팅 이후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홍명보 감독 선임이라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된 현 시점 이제는 르나르 감독도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무산이 된 것이죠.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르나르 감독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도 차후의 미래라도 외국인 감독과 협상을 할 때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르나르 감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감독 후보군들에게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조선이 7월 9일 오늘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7월 4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힐튼 호텔에서 이임생 기술이사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가량 대면 면접을 진행했던 다비트 바그너 전 노리치티 감독 역시 협회로부터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는 연락을 공식 발표보다 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즉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이임생 이사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자가 된 감독들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서 좀 앞으로 행운을 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연락이 간 것도 사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협회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공식 발표를 접한 뒤에 바그너 감독과 그의 대리인이자 클롭 감독의 대리인이기도 한 코시케가 이런 상황에 대해 큰 불쾌감을 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르나르 감독의 사례와 더불어서 바그너 감독에 대해서도 협회 측은 절차와 예의를 지키지 않고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무려 50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던 바그너 감독이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본인도 미팅 과정에서 분위기가 좋았고 또 개인적인 연봉 조건, 한국 거주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과정 속에 그래도 연락이라도 먼저 왔다 이라면 그래 뭐 따르게 됐나 보다라고 할 텐데 협회의 공식 발표로 내가 안 된 걸 알게 되는 상황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는 우리가 선임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감독 선임을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발끈을 했습니다. 즉 르나르 감독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바그너 감독이 겪은 사례는 앞으로 한국 축구가 또 외국인 감독과 접촉하거나 또 선임을 추진할 때 한국 축구, 대한축구협회의 평판과 이미지를 굉장히 땅에 떨어뜨려 놓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튀르키예 출신의 세뇨르 귀네슈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후속 행선지를 정하지 않았던 귀네슈 감독 역시 한준TV가 확인해본 결과 본인이 유력 후보군이 아니라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뿐 면접 이후에 협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감독으로 하기로 했다. 당신은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줘야만 본인도 다른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본인이 제외됐다는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협회가 여러저러 문제로 적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다른 제안들을 수락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라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확인하게 됐고 이제는 귀네슈 감독도 단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외국인 감독들에 대한 무례함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그너 감독은 물론 제시마시 감독도 협회에 직접 추천하고 또 직접 연결하고 미팅까지 가지면서 큰 역할을 했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7월 8일 오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오를 통해서 전력강화위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폭로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촬영하던 것이 7월 7일 일요일이었는데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 내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 박주호 위원은 그 시점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라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협회의 발표와 달리 전력강화위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박주호 위원은 7월 6일 토요일에 이임생 기술이사로부터 전권을 위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연락이 왔던 것은 사실이고 또 감독을 결정을 했으며 며칠 뒤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뭐 화요일께 발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감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즉 홍명보 감독이 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됐는데 그것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그보다 빠른 시점인 7월 7일 일요일에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라는 소식을 영상 촬영 중에 보게 되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물론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위임에 따라서 법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주호 위원 역시 전력강화 위원들이 계속해서 회의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까지 유출할 정도로 보안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뭐 보안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고 박주호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진행할 때 휴대폰을 걷어도 되고 회의 직후에 공식 발표를 해가지고 유출되기 전에 아예 협회가 공식 입장을 내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감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단계는 전력강화 위원들과 다 모여서 마지막 논의를 하고 또 마지막 논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다면 협회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알려주고 또 개별적인 의견까지도 어느 정도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절차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권
이런 위임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은 발표 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임생 기술이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결정하고 결재 보고를 올렸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는 왜 이런 전권을 위임해주지 않고 반려했는가? 똑같은 사람을 추천했는데 누구의 제안은 받아들이고 누구의 제안은 거절하고 그가 결국에는 사퇴했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 경향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협회의 감독 예산인데요. 외국인 감독 후보를 두루 검토한 끝에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문제였다고 합니다. 당초에 언론에 알려졌던 250만 달러, 약 35억 원 수준이 아니라 150만 달러, 2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정도의 예산이 실제로 감독 및 코칭 스태프에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스포츠 경향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결국 지난 몇 달간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헛수고를 한 것이고, 또 그런 예산까지도 수락한 박은호 감독에게는 정말로 못할 짓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드리면요. 굳게 입을 닫고 있었던 전력강화위원 기혁 씨는 박주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결국 돈이 문제였다고 혀를 찼다. 전력강화위 내부에서 줄기차게 외국인 지도자 선임을 위해 노력했지만 명장이라 부를 만한 지도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에 발목이 잡혔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공개한 연봉 가이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대 금액은 30억 원 안팎이었다. 그런데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 통보한 금액은 20억 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기혁 씨는 우리는 제시마시 감독의 영입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친구는 정말 한국행의 진심이었다. 협상에 나섰던 협회가 불발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연봉으로 접촉해서 생긴 일이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기 어렵지만 150만 달러보다 훨씬 아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력강화위를 더욱 답답하게 만든 것은 이 금액도 지난 6월 제8차 회의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한 협회 직원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는 사실이다. 전력강화위가 제9차 회의부터 갑자기 국내 감독을 영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원인이기도 했다. 기혁 씨는 차라리 이 금액을 일찍 알았다면 시간을 버리지 않고 현실적인 외국인 지도자를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쉽게 수긍하기 힘든 대목이다. 원래 정 위원장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홍명보 감독이 현실적인 판단 아래 1순위 후보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독 선임의 전권을 부여받은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남은 후보군과 접촉한 결과 홍명보 감독 선임으로 결론을 지었다. 기혁 씨는 정혜성 위원장은 정말 힘이 없었다. 사의를 표명할 때는 지친 나머지 입까지 돌아갔다.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으로 갈 것이라면 차라리 그때 결론을 냈어야 했다. 우리가 바닥에서 버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사람을 추천했는데 왜 누구는 반려하고 입까지 돌아가게 만들고 왜 누구의 제안은 수락을 했는가. 또 하나의 의문은 강하게 협회를 비판해왔고 또 과거 협회에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했던 홍명보 감독 그리고 홍명보 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왜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절차를 무시하는 협회의 제안을 수락했느냐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의 고사 의지를 돌리는 데에는 여전히 축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로와의 대화, 그의 권유와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홍명보 감독이 자신을 향한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이 대표팀 감독직 제안을 받아들이게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 축구 전술이나 경기에 대한 준비, 축구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표팀 선수단 그리고 협회 내의 기강, 규율, 파행 사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탁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 협회 행정 고위층의 문제가 우연한 계기로 포착되어서 저희도 이제 그것들을 파악하고 알게 됐고 그 내용이 축구계 내부에 퍼지게 되면서 정몽규 회장 역시 홍명보 감독을 반대했던 이 행정 고위층의 의도가 정말 순수한 의도나 다른 의도가 아닌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이죠.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전권을 준 후 홍명보 감독 선임을 결재한 배경에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은 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일들이 이러던지에 대해서는 저희의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축구계의 원로, 지금은 이제 축구계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원로죠. 많은 분들이 아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도 정몽규 회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지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다시 도전한다라는 개인적인 동기를 넘어서 축구 대표팀은 물론이고 협회 내부까지 파벌 논란, 사익을 추구하면서 벌어지는 행정 파행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이 홍명보 감독으로 하여금 무리수가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다시 협회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가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락하는 계기로 알려진 것입니다. 협회 전무이사 당시에 투명한 행정과 경영을 위해서 국민정책보고회까지 만들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중요한 결정들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홍명보 전무이사였는데요. 자신이 떠난 이후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정책과 시스템과 새로운 시도들이 폐기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고사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협회 내부로 들어가고자 한 것은 대표팀 운영뿐만이 아니라 협회 전반에 걸쳐서 본인이 많은 것들을 함께 바꾸고 또 대표팀도 분명히 협회가 잘 운영되는 데 있어서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서 대표팀은 물론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수락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전체 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과도 이 많은 취재를 통해 만나면서 인연이 생겼습니다. 2016년 3월 야인 생활을 마치고 중국의 항저우 리청팀 감독으로 부임했던 홍명보 감독에게서 제가 직접 중국 항저우에 가서 이 과거에 있었던 많은 논란들, 본인의 축구 인생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정말 와이드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인터뷰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썼던 모든 기사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기사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원래는 행정가를 꿈꿨지만 지도자를 선택했고 또 대표팀 감독이 되고 또 브라질 월드컵을 맡게 됐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많은 논란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 홍명보 감독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던 당시 상황의 진실, 사태의 진상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소환하면서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의 인터뷰 주요 내용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갖고 또 결정했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인터뷰이긴 하지만 협회의 막장 행정과 파행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자 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홍명보 감독이 은퇴 이후 행정가로 꿈을 품었는데 지도자, 코치, 감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2004년에 LA 갤럭시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던 홍명보는 행정가로서의 진로 희망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이 축구 교실을 창단했고요. 그런데 이때 한국 축구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또 한 번 위기론에 휩싸여 있었어요.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이 최종 예선을 마치고 나서 경질이 됐었고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됐었죠. 코칭 스태프도 전면 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히딩크 감독을 보좌했던 핀 베어백과 압신 고트비 코치가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코치 몇몇이 후보군에 올랐는데 외국인 스태프과 한국인 선수 간의 연결고리로서 적임자로 뽑힌 게 홍명보 감독이었던 것이죠.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코치를 하게 된 것은 나의 어떤 생각에서라기보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수원 보조 경기장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창단식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회택 기술위원장에게 전화가 왔다. 대표팀 코치를 맡아달라고 했다. 나는 코치 수업도 받지 않았고 자격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사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 아드보카트 감독이 직접 이름을 찍어서 내려왔다고. 2002 월드컵을 하면서 나와 선수로 같이 했던 핀베어백과 압신 고트비가 아드보카트 감독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선수로서 경험이 있고 같이 운동해본 선수들도 많았다. 내 경험을 전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대표팀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인이 지도자를 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에 대해 물어봤고 또 지도자를 어쩔 수 없이 맡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령몰 대표팀을 맡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 미국에서 축구가 현장에서 하는 일 외에 바깥의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선수들을 축구장에서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축구를 외적으로 성장시키고 좋은 성적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구단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 감독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갖지 않았다. 축구교실은 그 일환이었다. 내가 코치로 있을 때는 전부 외국인 감독이었다. 유일한 한국인 스태프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게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 선수뿐만 아니라 행정 스태프, 의무 스태프 등 감독과 관계하는 한국인들을 내가 관리했다. 대표팀 안에 있어 보니 팀을 발전시키는 부분을 감독에게도 배우고 선수들의 피드백도 느꼈다. 지도자가 이런 맛이라고 느낀 것은 2009년에 감독이 되면서다. 가장 큰 매력은 선수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왜 연령별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했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2008년에 한국 프로팀 K리그 팀과 일본 프로팀의 오퍼를 같이 받았다. 일본 팀은 내가 거절했고 사실 한국 팀은 얘기가 진행 중이었다. 그 팀이 중간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래서 내가 그 팀에 지금 가면 안 되겠다고 서로 없었던 얘기로 하자고 끝냈다. 그때 협회에서 20세 이하 청소년 팀을 맡아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왔다. 2012 런던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고 했다. 그 기간 안에도 내가 잘못됐다면 성적이 나지 않았다면 올림픽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다행히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8강에 들면서 올림픽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2007년에 대표팀 코치를 하던 어느 날이다. 방 안에서 선수 명단을 쭉 보는데 청소년 대표 출신의 선수가 없더라. 당시 황인우 의무 트레이너에게 물었다. 여기 청소년 대표 출신이 몇 명이나 있나 물었더니 두세 명밖에 없다는 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다 부상을 당했거나 낮은 곳에 가 있고 그렇다면 육성과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축구도 중요하지만 부상당하지 않고 또 잘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잘한다던 청소년 대표 출신들, 대표팀을 경험했던 선수들은 다 어디로 갔나. 공정하게 노력해서 대표팀에 온 선수들이지만 청소년기에 1차적으로 검증을 받았던 선수들이 계속된 검증 속에 살아남았다면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청소년 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2012년을 목표로 했지만 이 선수들 모두를 국가대표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다. 2007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09년에 실제로 청소년 팀을 맡게 되면서 한번 어린 선수들을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즉 연속성, 청소년팀, 올림픽팀, 대표팀으로 가는 연속성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했었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봤던 것이 홍명보 감독의 커리어였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는 클럽팀 감독을 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대표팀 감독이 이미 있기도 했었고 대표팀 감독의 상황이 굉장히 혼탁했고 아직 본인이 대표팀을 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대표팀만 해왔기 때문에 클럽팀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선수로 클럽팀에 오래 있었지만 지도자로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에게 부탁했다. 흔쾌히 오라고 해서 올림픽을 마친 이후 시간을 갖고 그 일 러시아 클럽 안지 마하치칼라의 코치로 가기로 했다. 직접 감독을 하기보다는 코치로 일하면서 한 단계를 거치고 공부도 하고 경험을 쌓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고자 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 축구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갔다. 내가 2012년에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2014년의 감독 후보로는 나 이외에 어떤 경쟁자도 없었다. 어쩌면 동메달이 내게 족쇄가 된 것 같았다. 물론 그것도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무슨 소리야? 나 안 해. 나는 내 앞길을 생각하면 지금 대표팀 감독을 하면 안 돼.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대표팀 감독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런 성격이 나이기 때문에 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했다. 너 그때 그 대표팀 감독직 왜 했냐? 맡기 전에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결정하기 전에 일부러 내 주위에 아무한테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어차피 얘기하면 나보고 미쳤다고 왜 하냐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했다. 제일 큰 것은 사명감이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학 사업도 마찬가지다. 코치에 입문한 것도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다. 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내 개인을 위해서였다면 그때는 대표팀 감독을 안 했을 것이다. 하고 싶었다면 오히려 2014년의 팀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최강희 감독이 그만두면서 누가 할지 말이 많았다. 대한민국이 나를 필요로 할 때였다. 난 그런 상황을 비껴가지 못했다. 내 스타일은 내가 죽더라도 한다는 거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때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부임했지만 결과는 홍명보 감독의 커리어에서 최대 실패가 됐고 게다가 명예까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가장 큰 논란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의리 논란이었고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던 이명주 선수를 뽑지 않았던 것인데요. 런던 멤버들만 편애한다라는 얘기들 속에서 홍명보 감독이 왜 이명주를 뽑지 않았는지를 설명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표팀 생활을 오래 했다. 가장 문제가 없는 선수 선발은 이것이다.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 1명, 언론이 좋아하는 선수 1명,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좋은 선수 1명, 이렇게 3명 뽑으면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이명주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는 대표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포항에서는 김승대 아래에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이명주가 뛰었다. 이명주는 볼키핑력이 있었고 패스는 좋지만 스피드가 없다. 영남대 2학년 때부터 올림픽 대표팀 후보군으로 데려가서 나 역시 계속 훈련을 시켰다. 결과적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게 이명주다. 2014년에 그 자리에는 김보경, 구자철, 이근호가 있었다. 구자철, 이근호를 옵션으로 봤는데 그들과 비교해서 이명주가 더 높다고 쉽게 얘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 전지훈련 때 수비형 미드필드를 맡겨본 것이다. 2-3년 지켜본 상황에서 이명주의 포지션은 원래 그 자리였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선수가 없으니까 너 여기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계속 잘하면서 그 포지션이 된 거다. 그런데 대표팀에서까지 그 포지션에 이명주를 쓸 상황은 아니었다. 월드컵에 이명주가 간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생각했던 것인데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0-4로 진 경기에서 실망했다. 나도 어떤 게 문제없는 선발인지 다 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은 이 선수 선발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서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를 뽑는 것이냐.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를 뽑는 것이 나의 일이다. 구자철과 이근호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 인기 있는 선수를 뽑으면 선수 선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감독으로 인기를 위한 선발은 하지 않는다. 즉 당시 선발 결과가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의리라는 이유로 이명주를 뽑지 않은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표팀 감독 기간에 땅을 보러 갔다는 논란, 그리고 브라질 현지에서 16강 진출을 실패하고도 회식을 했고 술을 먹고 춤을 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그 회식에 있었던 자리는 저 역시 방문했던 그냥 라이브 카페 형태의 슈하스코, 브라질식 스테이크 요리점이었어요. 어떤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음주감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거기도 보사노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었던 곳일 뿐인 것이죠. 그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직접 설명도 이랬습니다. 내 집 문제도 그렇고 회식 문제도 그렇고 난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법이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월드컵 훈련 기간에 땅을 보러 다닌 적이 없다. 대표팀 감독은 한 달에 열흘 정도 일한다. 20일은 개인 시간이다. 내가 살 집을 찾는데 그 땅을 보러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표팀 감독으로 일하면서 아파트에 살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됐고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개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봤다. 내가 살 곳이니 내가 당연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월드컵 훈련 기간에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개인 시간에 봤다. 계약을 한 날은 대리인이 가서 했다. 난 그 시간에 선수들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즉 계약을 했던 그 시점이 훈련 시간이니까 훈련 빠지고 간 거 아니냐라고 의혹 보도를 했었고, 실제로 그 보도를 하기 전에 홍명보 감독에게 협박도 왔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회식 동영상은 브라질 이과수에서 한국 대표팀을 위해 준비했던 레스토랑이다. 그곳은 우리 부모님도 가셨고 우리 아들도 간 레스토랑이다. 그런데 이상한 곳에 간 것처럼 동영상이 편집됐다. 그걸 대한민국의 방법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우리 아들도 브라질에 왔다 갔는데 이 영상을 보고 뭐냐고 묻더라. 나는 너도 밥 먹으러 갔던 그 레스토랑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언론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침체되어 있었다. 20대 중후반의 선수들이다. 고기를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마실 수 있다. 한국의 음주 가문은 여자 있는 곳에 가서 노는 것이 전부인가? 우리는 공식적으로 준비한 곳에서 고기를 먹고 와인 한 잔 마셨을 뿐이다. 그게 그렇게 지탄받을 일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날 있었던 레스토랑에 라이브 여자 가수가 등장한 부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유출한 그 관계자가 문제인 것이다. 나는 아직도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그 관계자는 협회 내부의 다양한 알력 싸움과 다툼 속에 다른 의도를 갖고 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영상 유포의 희생양이 홍명보 감독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해명하지 않고 본인이 사퇴하게 됐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생각했던, 처음 대표팀에 들어올 때부터 가졌던 사명감,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것, 물론 대한민국이 내 축구가 잘못되어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면, 성적을 책임을 져야 하니까 떠나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나를 끌어내린다면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나가기로 했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했고 그게 잘 되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됐다. 대표팀에 대한 간절함도 알게 됐다. 그런 생활을 23년 정도 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했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축구가 아니라 그런 것이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니다. 땅을 산 것도 밥을 먹은 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버리니 나도 더 이상은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대표 선수와 코치, 감독을 했는데 나를 끌어내린 방법이 잘못됐다. 정확하게 감독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미달되면 그만하는 게 맞다. 아니라면 그때 아시안컵까지 가는 게 맞았다. 나를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이렇게 망신을 주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정말 좋은 것을 깨달았다. 대표팀에 나와서 딱 1년 반 정도를 쉬었는데 이제 나는 국가대표라는 사명감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 내가 이런 기분을 혹시 60세가 넘어서 알았다면 참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40대 중반에 알았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것 같다. 지금부터 내 제2의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 것 같다. 10년 전에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현재 50대 중반이 된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홍명보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성공했을 때 허탈했고 실패했을 때 도전의 의지를 생겼다라는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그 얘기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줬는데요. 2002년 월드컵 4강 그리고 올림픽 동메달을 이뤄냈을 때 어떤 성취감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성취감보다 허탈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허탈했다. 2002년에도 허탈했고 2012년에도 허탈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 이렇게 했나? 그런 생활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2012 올림픽을 앞두고 뉴질랜드와 경기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슬로건이 미라클이었다. 진짜 결과가 미라클이 됐다. 할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해보니까 뭐야 이거? 되네? 이런 생각이었다. 좋았던 순간은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고 선수들이 뛰쳐나오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숙소에 와서 기분 좋게 맥주 한잔하고 그 다음날 선수들 사진을 내가 찍어줄 때까지, 그때까지만 좋았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엄청 큰 케이크를 준비해줬는데 그 전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았다. 올림픽 동메달을 따고 와서 가족들과 미국 여행을 했는데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3년 6개월에 이르는 시간을 이것 때문에 해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결과적으로 공허함만 남았다. 그런데 반대로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그런 허탈감이 없었다.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내가 더 부족했구나.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반성할 기회가 됐다. 성공했을 때는 허탈감밖에 없고 완전히 사람이 무기력해졌다. 성공 뒤에 오는 공백이 그 성공의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중국팀 항저우를 맡았던 것은 프로 감독을 한 번은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명예회복? 내 명예는 축구를 해서 얻은 것이다. 내 명예가 뭐 특별한 거나 다른 게 아니다. 나는 명예라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는데 흔히 영웅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냥 스포츠를 하는 것이다. 영웅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영웅이다. 우리나라는 영웅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쓴다.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이겨낸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 그러니 한국에선 영웅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갑자기 생기고 그러는 것이다.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된다. 나는 한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가 얘기해줘도 반갑지도 않다. 그런 홍명보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 결정과 선택의 명분은 어떻게 보면은 영웅다운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축구를 자신이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내려놓은 이후로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던 홍명보 감독이 협회 전무이사로 자신이 꿈꾸던 행정직을 맡게 된 이후 다시 사명감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산 HD 감독을 맡아서 협회를 떠나기로 했던 것은 사실 홍명보 감독이 조금 더 개인적인 개인을 위한 선택을 오히려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홍명보 감독은 K리그에서 보낸 시간들을 행복해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대표팀의 계속된 파행적인 운영, 막장 운영과 파벌 논란, 각종 규율 문제, 기강 문제가 드러나면서 대표팀 감독으로 들어와서 도와달라, 협회의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축구계 선배들, 동료, 그리고 후배들과 유력한 원로의 부탁까지 이어지자 다시 10년 전 그때와 같은 비난을 받으면서 성배라고도 볼 수 없는 독배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 제안을 거절하고 울산 감독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내년 여름에 미국에서 있을 클럽 월드컵 하고 그 다음에 대표팀이 또 한 번 위기를 겪고 또 혹은 이번 월드컵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때 울산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시점에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면 개인적인 의지도 채우고 비판도 받지 않고 박수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맡을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해왔던 협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거절 의사도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받아들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홍명보 감독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 제안을 수락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도 어떤 비난이 올지 알고 있었음에도 이 독배를 잡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 독배를 성배로 바꾸기 위해서는 월드컵과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의 성적도 좋아야 하고 협회 행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미션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스스로 섰다라고 할 수 있는 도전인데요. 이번에 실패한다면 홍명보 감독은 축구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걸 알고도 도전에 나선 홍명보 감독은 축구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협회와 대표팀 모두를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이 도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준TV도 축구계의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들을 취재하고 진짜 이야기, 거짓 없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축구계의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